네, 삿포로에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그냥 걸어 다닐 수는 없잖아요. 어떤 거 타고 다녀야 될까요? 네, 역시 교통을 알아봐야 되죠. 편리한가요, 어떻게? 예, 편리합니다. 삿포로는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아주 편리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약간 비쌀 것 같은데. 근데 뭐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공통 일일 승차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00엔입니다. 1,000엔.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정도? 10,000원 정도 되는데, 요 공통 일일 승차권을 제가 가장 선호하는 그런 것인데, 이게 지하철, 그다음에 노면 전차, 시내 구간의 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오, 좋네. 네, 단돈 10,000원에 하루 종일이요? 하루 종일입니다.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이야, 공통 일일 승차권이 있죠. 좋네. 아니, 노면 전차면은 그 전에 우리 나가사키 얘기할 때도 노면 전차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로맨덴샤, 그 나가사키 로맨덴샤가 있는데 삿포로에도 그 노면 전차가 있고요. 네. 그 나가사키 노면 전차만큼 아름답고 굉장히 고풍스럽습니다. 굉장히 고풍스러운 그런 그 전차가 있고. 네. 근데 딱 하나 나가사키와 이제 그 삿포로가 다른 게, 나가사키는 지하철이 있죠. 로맨덴사 그 노면 전차 말고 이제 지하철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가사키가 없고. 그렇죠. 삿포로에는 지하철이 있고. 그렇죠. 나가사키는 지하철이 없고 삿포로는 지하철이 있고, 이게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하철만 타면 얼마인가요? 지하철은 이제 지하철만 타는 전용 일일 승차권이 있는데, 요것은 일일 승차권입니다. 하루 네. 종일 타는 거. 요건 이제 800엔입니다. 그래서 한 번 탈 때는 거리에 따라서 이제 200엔에서 이제 360엔 정도 되니까요. 네. 하루에 4번 정도 탄다, 하루에 4번 이상 탄다 그러면은 이제 일일 승차권을 사는 게 좋고, 이제 그게 훨씬 합리적이죠. 그래서 그 세 가지 노선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오도리역이라고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기 페스티벌 플라자 오도리역을 중심으로 이제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이제 남북구센이라 그래서 연두색 색깔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연두색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동서로 가로지르는 이제 도자이센이라 그래서 이제 노란색 선이 있고요. 그리고 오도리역에서 쭉 동쪽으로만 빠지는 그런 파란색 선이 있는데, 요걸 이제 도호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북구센, 도자이센, 도호센 이렇게 세 가지 노선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호선이 아니고 이름이 다 있군요. 그렇습니다. 아니, 지하철 전용이 800엔이고 공통 일일 승차권이 1,000엔이면 그렇습니다. 공통권 사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정도 더 그렇죠. 주고.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이렇게 쓰시려고 한다면, 사용하신다라고 한다면 공통 일일 승차권이 가장 좋죠. 그러니까 교통비 그렇죠. 이렇게 뭐 또 돈 내고 뭐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거 하나 사시면 딱 좋을 것 같고, 그것 외에도 또 이제 아주 특별한 독특한 그 패스들이 있어요. 패스들이 있는데, 네. 그 가장 좋은 게 이제 도니치카 기프라 그래서 토요일하고 일요일, 그리고 연말연시, 매년 연말연시 12월 29일부터 1월 3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토요일, 일요일, 네. 그리고 연말연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지하철 전용 일일 승차권입니다. 이름이 이제 도니치카 기프라고 하는데, 이것은 500엔이죠. 반갑시네. 예, 이 500엔을 가지고 이제 주말에 이제 사용하라는 얘기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합리적인 가격인 것이죠. 그러면 이게 삿포로 내에서만 되는 거야? 아니면 홋카이도 전체를 다니는 겁니까? 예, 삿포로에서만 되는 삿포로에서만? 겁니다. 예, 삿포로에서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무슨 패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노면 전차만 타겠다. 네. 나는 노면 전차만 타면,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잘 돼 있는 거죠. 세분화가 돼 있는 거죠. 그러게요. 노면 전차 일일 승차권은 도산코 패스라고 있는데, 이 도산코 패스를 사셔도 되는데, 이건 마찬가지로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가능합니다. 이건 또 300엔입니다. 더 싸요. 300엔. 저렴하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300엔만 내면 네. 이제 하루 종일 타라라는 그런 거니까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러면 한 번 타는 데는 얼마예요? 예, 한 번 타는 데는 이제 170엔이니까 아. 2번 이상만 타도 본전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한 번만 타겠다. 170엔 내는 것이고, 난 적어도 2번 탈 것 같다. 그러면 도산코 패스를 주말에만 이렇게 사셔도 좋죠.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요 노면 전차는 근데 속도가 좀 다른 것보다 느리죠? 속도가 역시 빠를 수가 없고요. 네. 삿포로의 노면 전차는 이름이 있습니다. 삿포로 시덴이라고 합니다. 노면 전차라고 이제 용어 자체는 노면 전차인데, 네. 삿포로 시덴이라고 부릅니다. 삿포로 시덴. 그래서 요 삿포로 시덴이 삿포로의 상징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사진 컷에 많이 나오는 그런 삿포로의 상징인데,
이것이 1916년에 개통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운송 수단으로서 이렇게 각광을 받아왔는데 이제 여기도 이제 지하철 뚫리고 뭐 이제 버스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교통체증 때문에 없애버리자. 정부 거기 이제 그 홋카이도 그 도청에서는 없애버리자라고 해서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네. 예, 또 일본 사람들이 또 전통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강력하게 요구를 한 거죠. 없애면 안 된다. 없애면 안 된다라고 뭐 청원도 넣고 민원도 넣고 해서 요 삿포로 시電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아직도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내면서 그 다니고 있죠. 그래서 나가사키의 그 노면 전차와 삿포로 시電이 비슷하면서 또 굉장히 다른 맛이 굉장히 다릅니다. 폐선하지 않기를 참 잘했네요. 네. 버스는 어떤 느낌입니까? 네, 시내 버스도 있죠. 그래서 시내 구간은 그냥 다 시내 구간입니다. 이 교외가 아니라 예. 시내 구간은 다 100엔 균일가입니다. 엄청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100엔 균일가, 100엔만 딱 내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버스 나는 이제 뭐 이 버스 이제 지하철 타기 싫다. 난 버스만 타겠다. 이러면은 그냥 100엔 내고 그냥 이렇게 한 구간 두 구간 정도 이렇게 가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보면서. 예. 그렇죠. 밖에 보면서 이 삿포로는 교통만큼은 정말 그 지하철도 있고 노면전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거기다 값도 저렴하고 그리고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그 티켓도 있고 하니까 여행자한테는 더 좋은 것이고 이래서 홋카이도 삿포로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택시 만약에 타면 택시 요금은 비싼가요? 택시는 뭐 일본에서는 뭐 택시는 뭐 돈이 많으면 다 타셔도 되는데 네. 그냥 뭐 타는 순간 기본료가 7,000원 아니겠습니까? 기본료가 진짜요? 예, 기본료가 뭐 6,500원에서 7,000원 우리나라 돈 7,000원 되고 그리고 한 뭐 150m마다 막 그 100엔씩 올라가니까 네. 100엔이면은 뭐 1,000원씩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 택시는 뭐 진짜 뭐 알아서 경제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택시 타셨습니까? 예, 저는 몇 번 타봤습니다. 돈이 많으시군요. 돈 많은 사람만 탄다고 하시더니. 몇 번 타봤는데 마음이 편하진 않았습니다. 계속 미터기가 올라가니까 미터기를 계속 보게 되고. 저도 이렇게 보면서 타거든요. 네. 얼마냐 하면서 올라가니까 좀 마음이 편하진 않았습니다. 아니 이 렌트해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렌트해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시죠? 일본은 섬나라 영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운전석이 반대쪽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 태국도 그 반대쪽인데 운전을 하다가 한번 사고 낼 뻔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키나와 같이 좀 이렇게 인구 밀도가 좀 없는데 낮은 데서는 그 렌트카를 타면 좋은데 삿포로 같이 사람이 많은 데서 물론 렌트카를 할 수도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사고 나면은 뭐 큰일이죠. 그러면 이게 차들이 가는 방향도 다른가요? 그렇죠. 왼쪽이 오른쪽이 아니고. 그렇죠. 태국에서도 그게 너무 헷갈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건너야 되는데 건너기 전에 자꾸 왼쪽을 쳐다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오른쪽에서 차가 오는데 그리고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 잘 봐야 됩니다. 네. 대중교통 이게 잘 돼 있다는 걸 제가 들어봤고. 네. 그럼 삿포로의 볼거리를 이제 좀 소개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처음 소개해 드릴 곳은 역시 그 오도리 공원입니다. 오도리 공원. 네. 아니 공원이요? 그렇습니다. 공원이 뭐가 특별한가요? 이 공원이 왜 특별하냐 그러면 정말 유명한 공원인데 1년 내내 여기서 축제가 벌어지는 진정한 페스티벌 플라자고요. 여기에서 눈 축제도 있고 라일락 축제도 있고 옥토버 페스트도 열리고 여기서 다 열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도리 공원을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고 삿포로 어떻게 보면 최대의 시민공원 동서로 길게 쫙 이렇게 연결된 그 길게 조성된 그런 시민공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하던 그 어르신들 운동기구 있는 그냥 조그만 그런 공원이 아니군요. 그런 공원이 아닙니다. 파고다 공원 같은 그런 공원이 절대 아니고. 엄청 큰가 보구나. 아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제라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3대 축제 그 이름이 뭐였죠? 육기 맛질입니다. 그거 혹시 여기서 열리는 거예요? 여기서 열립니다. 오. 네,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5월에는 그렇습니다. 5월에는 이제 라일락 축제가 열리고요. 7월에는 이따가 또 삿포로 그 축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그 시간이 있을 텐데 삿포로 여름 축제가 또 열리고 또 뭐니 해도 겨울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삿포로 육기 맛질이 이런 축제들이 이 공원에서 다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육기 맛질이 때 눈과 얼음의 조각 전시회가 여기서 열리는데 정말 압권이죠.
이 공원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변합니다. 얼마나 된 축제예요, 그게? 이 축제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진짜 한 몇백 년 된 축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역사는 짧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홋카이도가 겨울에 추워서 사람들이 많이 안 가다 보니까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축제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1950년에 꽤 됩니다. 그래도 50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매년 이 축제를 보기 위해서 그 홋카이도 인구의 절반 250만 명이 온다라는 겁니다. 야, 1950년에 이미 그렇게 빨리 생각을 했네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축제가 필요하다. 네, 빨리 생각을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공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 시내 중심에 이렇게 큰 공원이 있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가 계획도시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삿포로가 이제 계획도시로 이렇게 조성이 됐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그 북쪽에는 계획도시 계획을 세울 때 북쪽에는 그 도청사를 비롯한 관청이 이렇게 좀 관청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남쪽에는 그 상점가와 주택을 배치하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요 북쪽과 남쪽에 어떤 방화선, 불이 나서 다 도시가 타면 안 되니까요. 네. 방화선의 개념으로 어떤 이렇게 좀 틈을 두자. 사이를 두자, 갭을 두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오도리 공원입니다. 그리고 오도리 공원을 사이로 북쪽에는 관청이 있는 거고 네. 남쪽에는 상점가와 주택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오도리 공원을 쫙 이렇게 조성한 건데 이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2차 대전 중에는 이게 먹을 게 없으니까 땅이 없으니까요. 요거를 다 파헤쳐 가지고 식량 공급을 위해서 고구마 밭으로 전용되기도 하고 또 패전 후에는 2차 대전에서 일본이 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패전 후에는 여기에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이렇게 방치됐던 그런 흑역사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은 축제장으로 변모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크다는 게 어느 정도 큰 건지 감이 안 오네요. 네,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일본의 주소 체계를 저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네. 일본의 주소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가 될까요? 이게 동이 될 수도 있고 무슨 가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무슨 동 이렇게 무슨 1동, 2동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종로 예컨대 종로도 종로 1가, 종로 2가, 3가, 4가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초매라는 게 있어요. 초매. 몇 초매 이렇게 나가는데 이 초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동의 개념으로 이렇게 딱 들어맞지도 않고 우리나라의 이렇게 그 몇 가 요 가에 딱 들어맞지도 않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본의 개념인데 어쨌든 초매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오도리 공원은 네. 1초매부터 이 13초매까지 쫙 길게 동서로 길게 쫙 분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초매, 2초매, 3초매로 13초매까지 쫙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13블록에 걸쳐서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제걸음으로 이렇게 천천히 걸으면 이거 보고 저거 보고 걸으면 한 30분 정도가 걸리니까 30분 정도가 걸리니까 뭐 상당히 길쭉한 공원 아니겠습니까? 아, 길쭉한 공원이에요? 그렇습니다. 동서로 길쭉한 공원이죠. 아, 이게 초매가 이게 참 감이 안 오네요. 동도 아니고 뭐 우리로 치면은 요 신주소, 네. 도로명 그 무슨 길 이런 느낌도 아니고 네. 그냥 블럭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 영어로 go straight to 블럭, 3블럭 할 때 그 블럭? 네, 그런 블럭 어떻게 보면 그런 블럭의 개념이 맞는 것 같고 네. 참고로 일본의 초매라고 하는 것은 남북으로 65m 그리고 동서로 110m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 삿포로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그게 딱 맞아요. 그러니까 남북으로 65m, 동서로 110m. 요게 한 초매인 겁니다. 요게 딱 지나면 또 새로운 초매가 이어지고 요게 딱 지나면 여기 딱 저기 또 새로운 초매가 이어지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제가 1초매부터 13초매까지 있다라고 하니까 너무 긴장은 하지 마시고요. 계산 그러시니까. 예. 그래서 65m의 폭으로 13초매까지 연결돼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계산해 보시죠. 저한테 시키지 마시고 계산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예. 그래서 저기 지금 이 PD님이 계산기를 안 가져오실 것 같아서 계산기 틀어놔야겠네. 예, 제가 미리 계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10m 곱하기 13초매를 하면 이게 1430m입니다.
1430m니까 사실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겁니다. 그럼 그렇죠. 1430m, 1.4km. 예, 약 1.4km 정도 되니까 네. 1.4km를 이렇게 뭐 굉장히 긴 거죠. 1.4km면 엄청나게 긴 거죠. 그걸 천천히 걷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이 초매가 일본의 초매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같이 1가, 2가, 3가, 4가, 5가, 6가 이렇게 순서대로 쫙 가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지명 자체가 초매가 붙는 게 있어요. 무슨 산초매 이런 식으로. 산초매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무슨 산초매 이렇게. 일식집 이런 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원래 도시 이름 자체, 그 지역 자체의 이름이 초매로 끝나는 게 있는데 그런 초매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도쿄 같은 데 가면 1초매, 2초매, 3초매 나오다가 이상한 초매가 갑자기 끼어들었다가 또 6초매, 7초매가 나왔다가 또 가운데 저쪽에 가서 뭐 8초매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된 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삿포로 같은 경우에는 계획도시이다 보니까 1초매부터 13초매까지 직선으로 쫙 돼 있는데 이 초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도시에 가도 이렇게 순번제로 번호 순으로 쫙 배열이 된 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 초매라고 하는 개념과 우리나라의 그 뭐 몇가 그 개념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1초매부터 13초매까지 1430m로 동서로 쫙 가로질러 있는 것이죠. 저는 100m 달리기 14초매. 죄송합니다. 예, 아주 예. 예, 편집 좀 해주세요. 예. 신종 개그신가요? 네. 이렇게 크고 길쭉하고 아름다운 공원은 언제 가야 가장 보기가 좋을 때일까요? 역시 눈 축제가 있는 그 겨울에 가셔야 됩니다. 올해는 그러면 언제 축제가 열립니까? 올해는 제가 달력을 이렇게 체크하고 왔는데 올해는 그 2월 4일부터 9일까지 그러니까 4, 5, 6, 7, 8, 9 6일간 2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이렇게 벌어집니다. 근데 뭐 꼭 요때 안 가시더라도 뭐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뭐 오도리 주변은 다 아름답습니다. 근데 2월 4일부터 9일까지면은 저희 방송 듣고 빨리 준비하셔야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거 뭐 지금 방송 듣는 분들 빨리 요거 티켓 빨리 예매 요거 보시려면은요. 빨리 예매하시고 뭐 호텔 또 이때 호텔비가 비싸지니까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요때 12월 말 요때부터는 그 오도리 공원 주변에 그 52만 개의 전구로 장식하는 그 영어로 이제 화이트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화이트 일루미네이션. 이게 정말 장관을 이렇게 연출을 하죠. 그래서 제가 겨울에 이 삿포로를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약간 눈 축제면 이렇게 반짝반짝한가요? 아니면 전부 이렇게 화이트 일루미네이션이 다 하얀가요? 이게 뭐 이 다른 테마와 각기 다른 색깔의 전구니까 반짝반짝하구나. 예, 반짝 화이트 일루미네이션. 이름은 뭐 화이트 일루미네이션이지만 그 1초매는 이 색깔, 2초매는 저 색깔, 3초매는 저 테마, 뭐 6초매는 이 테마. 뭐 9초매는 뭐 파란색, 녹색 이런 식으로 쫙 연결이 되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완전히 몽환적인 그런 분위기로 뭐 빠지는 것이죠. 이런 건 뭐 연인들의 사진 명소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연인들의 사진 명소죠. 네, 또 어디서 사진 찍어야 됩니까? 그래서 그 사진 말씀을 하시니까 그 이제 그 삿포로 텔레비전 탑, 삿포로 텔레비전 탑이요? 예, 텔레비전 탑이 있습니다. 그 텔레비전들이 쌓여 있는 거야? 뭐지? 텔레비전 왜 텔레비전 탑이? 전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되게 어이없게 웃으시네요. 네, 그렇죠. 그 텔레비전 뭐 여기 백남준 씨의 그런 뭐 비디오 아트를 생각하실 수도 있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보니까 어떤 거지? 텔레비전이 쌓여 있는 게 아니고 텔레비전 방송을 송수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안테나. 예. 근데 그냥 일본 용어로 그냥 삿포로 테레비 타워라고 텔레비전 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도리 공원의 가장 동쪽에 있는 동쪽부터 이제 오도리 공원이 시작이 되는데 1초매에 위치한 그 텔레비전 탑인데 요 주변이 사진 찍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요 삿포로 텔레비전 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높이가 무려 이게 147.2m입니다. 철탑이에요. 아이고 텔레비전으로 쌓으려면 엄청 예, 텔레비전으로 쌓으려면 뭐 계속 몇 년 걸릴 것 같고 도중에 뭐 막 무너지고 막 그러고. 네. 그래서 뭐 아주 아름다운 그런 탑이 있죠. 그러면 전망대 같은 게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 전망대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 147.2m 중에서 90.39m 지점에 거기 써 있습니다. 90.39m라고 전망대 높이가. 90.39m 지점에 오도리 공원을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쫙 내려다볼 수 있는 그 전망대가 있습니다. 특히 화이트 일루미네이션 요때는 이제 뭐 꼭 올라가야 되는데 야경이 뭐 장관이겠죠. 야경이 장관입니다.
이거 야경 생각하니까 시드니가 또 떠오르네요. 네. 가격이 좀 나가겠는데요. 가격이 뭐 시드니만큼은 아닌데 뭐 720엔이니까 오, 나쁘지 않네. 네, 나쁘지 않습니다. 아깝지가 않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7,200원, 7,500원. 그렇습니다. 오. 뭐 삿포로의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명소인데 뭐 7,200엔, 200원 정도, 720엔 정도 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또 탑의 그 가운데 부분에 그 디지털 시계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매년 연말에 그 카운트다운 그 행사를 합니다. 아, 원래 이런데 시계가 디지털이 아니고 그 원래 시계잖아요. 그렇죠. 여긴 디지털 시계. 예, 여기는 디지털 시계가 있습니다. 특정 그 저기 아날로그 일본의 아니고? 예, 전자회사 오. 로고가 같이 들어 있는 디지털 있는데 여기 이제 연말 카운트다운 할 때 굉장히 아름답고요. 네. 굉장히 로맨틱합니다. 아, 그러면 12월 31일에 꼭 이곳에 한번 가는 일이 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것도 빨리 소개해 주시죠. 역시 저는 뭐 어떤 도시를 가도 제가 어떤 도시를 가도 꼭 가는 데가 있죠. 아. 어디겠습니까? 역사를 보기 위한 박물관이죠. 그렇습니다. 꼭 가시잖아요. 박물관입니다. 맞습니다. 삿포로에서는 어떤 박물관 가세요? 삿포로에서는 뭐 어떤 박물관을 제가 갈 것 같습니까? 역사적인 거 아무래도 네. 그 어떤 일이 있었나 네. 그런 거 보시잖아요. 역사 네. 박물관. 지난번 하노이에서도 그랬고. 네. 근데 여기서는 땡입니다. 박물관 종류가 뭐가 있지? 여기서는 그 공룡! 이제, 뭐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삿포로 역사 박물관이 아니라 네. 삿포로 맥주 박물관. 맥주 박물관이요? 예, 삿포로 맥주 박물관이 있습니다. 야, 아니, 독일 이런 데는 있을 것 같은데 일본에도 맥주 박물관이. 그렇습니다. 삿포로 맥주가 유명한 건 알고 있거든요. 네. 이름도 있잖아요. 네. 와, 맥주 박물관이면 뭐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삿포로에 오시는 분들한테 꼭 이제 그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이렇게 추천드리는 코스 중에 하나인데 네. 이제 또 그 삿포로라고 이렇게 수식어가 붙는 두 가지 음식을 또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꼭 맛보라고 하는데 이제 삿포로라는 도시 이름을 타이틀로 걸고 하는 것 그게 이제 브랜드화가 된 거죠. 삿포로 라멘과 삿포로 맥주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요 그 삿포로 맥주의 모든 역사를 알 수가 있고 시음까지 할 수가 있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마시는 삿포로 맥주하고 현지에서 마시는 맥주가 좀 다른데 그 현지에서 마시는 그 맥주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요 삿포로 맥주 박물관을 저는 그 강추를 드립니다. 그래서 삿포로 라멘도 드시고 삿포로 맥주도 드시는데 이왕이면 삿포로 맥주 박물관에 가셔서 드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맥주 맛이 다르다는 게 네. 맥주 자체는 똑같은데 네. 거기서 마시니까 느낌이 좀 달라서 맛이 다른 거죠? 뭐 느낌일 수도 있는데 이 일단 퀄리티가 다르고요. 여기서 잠깐 그 이제 맥주 관리 시스템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 그 일본이나 독일에서는 하루에 그 매장에서 영업이 끝나면 그 맥주가 관을 타고 나오잖아요. 관을 그렇죠. 타고 이제 그 컵에 이렇게 부어지는데 그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일 영업이 끝나면 그 관을 청소를 해야 돼요. 무조건. 예, 그 청소를 만약 안 한 게 발각이 되면 벌금을 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고객들의 혀겠죠. 고객들의 입이겠죠. 네. 근데 오늘 딱 와서 마셨는데 그 다음날 같더니 약간 시큼털털하다. 그런 벌금 이전에 고객들이 일단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관 청소를 잘 하는데 이 일본이나 독일에서는 관 청소를 너무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선한 맥주가 나오는 것이죠. 더 프레시하군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분위기 때문에 맛이 좋다고 느끼는 걸 수도 있겠지만 네. 실제로 그 관 청소가 너무 잘 됐다라고 하는 마셔보면 압니다. 관 청소가 굉장히 잘 됐구나. 저 같은 맥주 매니아는 금세 압니다. 맥주 마니아라서 딱 마셔보면 이게 프레시한지 아닌지 얼마나 시큼한지는 게 딱 느껴지시나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가격은 좀 어떻게? 가격은 한국보다 훨씬 쌉니다. 한국에서 삿포로 그래요? 맥주가 대부분 뭐 8,000원 이상, 9,000원, 10,000원 넘는 집도 제가 봤는데 네. 우리나라보다는 그 훨씬 쌉니다. 그러면 맥주를 또 마실 수도 있나요, 여기서? 맥주 예. 박물관이 어떤 곳인지 참 감이 안 와요. 이 삿포로 맥주 박물관은 네. 그 1890년대죠. 1890년에 그 빨간 벽돌로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빨간 벽돌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너무 멋있는데 그래서 1890년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실제로 그 맥주 공장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장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여기가 이제 맥주 박물관으로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쓰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삿포로 맥주의 오랜 역사를 여기서 다 볼 수가 있고 또 맥주의 주조 과정을 직접 눈으로 이렇게 보고 또 배울 수가 있고요.
또 3층에 가면은 그 초창기 삿포로 맥주를 제조할 당시에 쓰였던 엄청난 가마 끓여야 되니까요.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그 가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너무 좋고 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가격이 좀 저렴하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네. 시음하는 건 얼마예요? 여기서 시음하는 것은 1층에 그 시음장이 있는데요. 네. 1층에 시음장이 있는데 그 제조 공장에서 바로 가져온 싱싱한 맥주를 마실 수가 있는데 한 잔에 200엔. 그러니까 뭐 오, 괜찮다. 네, 200엔이면은 뭐 2,000원 정도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그걸 또 세 종류가 있는데 네. 세 종류 또 이 세트로 500엔에 팝니다. 오, 500엔, 세트는 500엔. 예, 500엔에 이렇게 팔고 정말 좋고 여기서 잠깐 제가 맥주의 그 제조 공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하면 발효 맥주가 있고 상면 발효 맥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 세계에서 약 70%의 어떤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라거 맥주. 라거 맥주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 나오는 맥주가 대부분 이제 하면 발효 맥주인데 네. 그 하면 발효 라거 맥주로 대표되는 하면 발효 맥주가 있고 요즘에 우리가 이제 많이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 그 에일 맥주 같은 거, IPA 같은 것들, 스타우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상면 발효 맥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하면이냐 그러면 효모가 아래쪽에서 발효가 되면 하면 발효 맥주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그 재료 중에 하나인 효모가 발음도 잘 안 되네요. 효모가 효모. 예, 상면에서 위쪽에서 발효가 되면 이게 상면 발효 맥주인데 요 공장에서는 이제 상면 발효 맥주도 맛볼 수가 있는 거고 하면 발효 맥주도 이제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류가 많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래서 제가 뭐 나중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맥주 편이 우리 팟캐스트 맥주 편이 따로 있으면 요 상면 발효 맥주와 하면 발효 맥주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한번 좀 브리핑인가요?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상면 발효 맥주가 있다. 하면 발효 맥주가 있다. 요 맥주 삿포로 맥주박물관에서는 상면 발효 맥주, 하면 발효 맥주를 다 맛볼 수 있다. 요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맥주 특집 무조건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네. 여기서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때 한번 몰아서 하시는 거 한 10시간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럼 이곳에서는 입장료가 어떻게 되나요?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일본에서 무료로 이렇게 느끼는 감동은 참 대단하죠. 일본에서 무료가 거의 없는데 여기 무료입니다. 무료의 감동 많이 느끼시잖아요, 원래. 그렇죠. 이게 홍보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네. 약간 무료입니다. 그럼 시음할 때만 좀 돈을 받고 심할 무료입니다. 때만. 뭐 먹태 이런 건 없습니까? 아니 먹태는 없습니다. 땅콩. 먹태는. 예, 그렇군요. 아니 삿포로 맥주가 근데 왜 유명해졌을까요? 지명이 또 브랜드인 게 특이해요. 삿포로 자체가 또 브랜드고. 네, 그게 이 삿포로 맥주, 삿포로에서 맥주가 이렇게 시작이 됐고 일본 최초의 맥주니까요. 네. 그리고 또 삿포로 맥주가 유명하게 된 것이 어떤 지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맥주 하면 어떤 나라가 생각이 나세요? 도이칠란드 독일이죠. 그렇죠. 독일하고 이제 벨기에 뭐 이 정도인데 삿포로가 독일하고 벨기에하고 위도가 거의 같습니다. 위도가 거의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쿄는 저 아래인데요. 나가사키 훨씬 아래인데 삿포로가 이제 독일과 벨기에하고 위도가 거의 같고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맥주 발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최적의 기후 조건을 가졌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삿포로 맥주는 1876년, 벌써 뭐 100년이 훨씬 넘었죠. 예. 1876년에 일본 정부에서 삿포로에 이런 것을 알고 이런 기온 조건을 알고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삿포로의 맥주 양조장을 이렇게 최초로 설립하면서 시작이 되었고 이것이 바로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삿포로 맥주인 바로 그것입니다. 삿포로 맥주가 유명한 이유고 바로 일본의 오리지널 맥주가 바로 삿포로 맥주군요. 그렇습니다.